어느 늦은 오후 나는 작은 발코니 끝에 앉아 있었다. 붉게 물든 석양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며 주름진 손등 위에 따뜻한 기운을 남겼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문 쪽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이 나이쯤 되면 찾아올 이는 거의 정해져 있다. 자식들이 아니라면 동네 친구거나 약 배달원이 전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어머니 저예요. 태진이에요. 현관문이 열리자 오랜 세월 연락조차 없던 큰아들 김태진이 해사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둘째 김태수도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손에 든 종이봉투, 그리고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애들이랑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태진이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태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따라 말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내 귀에는 어딘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수진이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들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고향에 있는 집 이야기 들으셨어요? 태진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더라고요.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 집 어차피 지금 아무도 안 사시니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다.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곽에 있는 그 낡은 집. 젊은 날 남편과 함께 흙벽을 바르고 지붕에 기와를 얹으며 웃고 울던 그곳.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시절. 그 집은 내 인생 그 자체였다. 그 집이 지금 그들에게는 재산일 뿐이었다. 기억이나 감정이 아닌. 나는 태진과 태수를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계산과 욕심, 그리고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이르르니 넘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많지 않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아니,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일까? 어쩌면 그들은 원래부터 나를 부담으로만 여겼던 걸지도 모른다. 며칠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날 오빠들 이야기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분들 늘 그랬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어차피 오래전부터 기대 안 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기대를 했다. 어머니란 존재는 참 어리석다. 자식이 차갑게 대해도 언젠가는 다시 품에 안길 거라 믿고 기다리는 법이다. 나는 아직도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 그러나 그날 그 말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가끔씩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언제 내 것이었을까? 결혼한 이후로 단 하루도 나를 위한 날은 없었다. 18살에 시집을 가면서 나는 어머니의 딸이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20살에 아이를 낳으면서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다. 단지 누구의 엄마일 뿐이었다. 나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여름엔 메뚜기가 논을 가득 메우는 곳. 아버지는 새벽마다 소를 끌고 나가셨고 어머니는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빨래와 밭일을 하셨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나도 이른 나이에 어른이 되어버렸다. 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 마지막이었다. 동생들 학비 때문에 나는 책 대신 호미를 들었고 공책 대신 감자 바구니를 메고 장터를 돌았다.
20살 때 마을에서 성실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한 청년과 혼례를 치렀다. 키가 크고 말이 없던 사람. 첫눈에 사랑한 건 아니지만 그는 내게 늘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혼례날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었다. 앞으로 힘들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놓았던 것 같다. 처음엔 정말 그랬다. 남편은 아침이면 밭을 나가고 저녁이면 손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우리는 좁은 방 하나에서 시작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어 방 한쪽이 늘 젖었고 겨울이면 연탄 한 장으로 온 방을 데워야 했다.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남편은 묵묵히 일했고 나는 하루 종일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 태진이가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에 가느다란 울음소리. 병원도 아닌 마을 산파의 손길로 태어난 아이였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는 꼭 나보다 편한 삶을 살게 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태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 태수가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수진이까지 낳았다.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엄마라는 존재만 남았다. 내 손은 늘 무거웠다. 쌀자루 빨래 바구니 젖병 연탄 집게.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생계의 무게 속에서 나는 내 이름조차 잊고 살았다. 남편은 44세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가 병상에 누워 숨이 가빠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나는 오열조차 하지 못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삼배 옷을 입은 채로 텅 빈 방에 앉았을 때 그제야 나는 울 수 있었다. 아이들 잠든 새벽 무릎 꿇고 흐느끼며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말. 당신 없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홀로 새 아이를 키웠다. 새벽마다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저녁이면 시장에 나가 폐지를 줍고 명절 때면 김장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하루는 버거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들은 나를 잊었다. 태진은 대학에 가더니 연락이 뜸해졌다. 취직하고 결혼한 후로는 명절이 아니면 얼굴도 보기 힘들었다. 태수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다. 결혼하고는 며느리와 함께 살 집을 구한다며 내게 손을 벌렸다. 나는 가진 걸 다 줬다. 당시 나도 어려웠지만 그때도 아들이니까 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아프다고 연락을 해도 지금 좀 바빠서요 어머니? 애들 때문에요 라는 말만 돌아왔다. 며느리들은 더했다. 나를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하다며 피했고 내가 반찬을 해줘도 입맛에 안 맞는다며 내쳤다. 결국 남은 건 수진이뿐이었다. 막내딸 어린 시절 유독 약했던 아이.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맞고 와서 눈물 그렁그렁하며 내 품에 안기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내 안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고요히 일렁겼다. 태진과 태수. 그들이 오늘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이렇게도 쓰리다니. 수진이는 항상 조용하고 따뜻한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누가 뭐라 해도 그저 웃으며 넘기는 성격이었다.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해서 새 옷 한 벌을 사주지 못했는데도 한 번도 떼를 쓰거나 속상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오빠들 먼저 사줘요. 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딸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진이는 바로 사회로 나갔다. 대학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나 몰래 월급 일부를 저금해 내게 안마의자를 사줬던 그날 나는 말없이 안고 울었다. 엄마 허리 자주 아프시잖아요, 하죠? 집에 있을 때라도 편하게 앉으세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는 이제 결혼해서 인천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다. 사위인 민수 씨는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늘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그는 말끝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정성을 담았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허리 통증으로
며칠 몸져 누웠을 때 그는 주말마다 차로 나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병원 대기실에서 커피를 사다 주며 이럴 때일수록 몸 잘 챙기셔야 해요. 라고 말하던 그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다. 한 번은 내가 약값이 아깝다며 처방전을 내려놓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건 정말 아주 작은 보답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이 울컥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위가 내 아들보다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는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감사했다. 수진이네 집은 넉넉하지 않았다. 남편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수진이는 동네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수진이는 주말마다 꼭 전화를 했다. 엄마 요즘은 어떠세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때로는 김치며 과일 약초차 같은 것을 손수 싸서 가져오기도 했다. 이거요. 엄마 좋아하시는 그 도라지 차예요. 좀 쓰긴 해도 몸에 좋아요. 그러면서도 늘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희 집으로 오셔도 돼요, 이제 엄마? 집은 좁지만 따뜻하잖아요. 사실 나는 수진이와 함께 사는 것이 편했다. 처음엔 딸 집에서 사는 게 눈치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수진은 내 마음을 먼저 읽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눈치 보게 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건 제가 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내 방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저녁은 입에 맞으셨어요? 라고 묻곤 했다. 주말에는 함께 텃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마당에서 국수를 삶아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시간도 많았다.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아도 정이 있었고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바로 그 두 아들 때문이었다. 그들이 찾아왔던 날 이후 나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자식 셋을 키웠고 모두에게 똑같이 희생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우가 다를까? 수진이만 애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 아팠다. 하루는 내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수진아,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 힘들지는 않니? 수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그런 말 다시 하시면 저 울 거예요. 저는요, 엄마가 우리 집에 있어 주셔서 고맙고 든든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나는 가끔씩 민수와 수진이 없는 틈에 부엌에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태진이와 태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그들에게 기대했나? 아니면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그러면서도 나는 수진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래도 하나는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구나. 며칠 후 다시 그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태진은 고급 양복 차림에 와인을 들고 있었고 태수는 손에 생과일 바구니를 들었다. 그 모습은 얼핏 보기엔 효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진심은 없었다. 그저 포장뿐이었다. 수진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지만 눈길은 차가웠다. 오빠들 이렇게 자주 오시니까 어색하네요. 그녀의 말에는 웃음이 없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머니 지난번 이야기 말인데요. 태진이 먼저 운을 뗐다. 고향집 이제 곧 확정이라네요. 구청에서 보상가 기준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태수가 곧장 덧붙였다. 엄마, 그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잖아요. 오빠랑 나랑 그 집에서 자랐고 추억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 명예 좀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다. 그 추억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정작 내가 그 집에서 새어나오는 빗물과 곰팡이 냄새를 견디며 살던 때 그들은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의 뿌리라니 가소로웠다. 나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신 뒤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직 내 손에 있어.
너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거야. 그러자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우리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태수도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애들 교육비도 쓰고 형도 요즘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수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오빠들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실 자격 있으세요? 엄마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기억 못하세요? 태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수진아, 너는 시집간 몸이잖아. 이건 우리 형제끼리 이야기할 일이야.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손등을 살짝 잡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끝내 참지 않았다. 오빠 엄마가 아플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요? 설날에도 전화 한 통 없이 바쁘다는 말만 하고. 명절이면 엄마 혼자 밥 차리고 혼자 앉아 계셨던 거 알아요. 태수가 불쾌하다는 듯이 말을 끊었다. 야, 너 말 좀 조심해.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맞아요. 형제죠. 근데 왜 형제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죠? 정작 엄마를 돌봐온 건 누구죠? 돈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와서 왜 그 집에 손대려는 건가요? 그 순간 나는 자식들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느꼈다. 분명히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밥을 먹고 자랐는데 왜 마음은 이리도 멀까? 태진은 다시 얼굴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나쁜 마음은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래, 공평하게 나누자. 그럼 지난 10년 동안 나를 돌본 것도 공평하게 하자. 내가 병원 갈 때, 약 사러 갈 때, 눈 오는 날 미끄러질까 걱정되던 그 밤들, 그건 왜 수진이만 감당했을까? 말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진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참았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마무리했다.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니 너희끼리 가져. 하지만 마음까지 가져가진 마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아니,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태진이 테이블을 세게 치며 일어섰다. 그 얼굴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서운함 아닌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마치 엄마가 당연히 자신들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듯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는 이제 남의 집 사람이에요. 결혼했잖아요. 이 집안의 재산은 아들인 저희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태수도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맞아요. 어머니가 아무리 수진이랑 정기든다 해도 법적으로는 자식도 아니라니까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어머니가 돈 주시면 그건 고스란히 그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 심장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가 누구에게 뭘 주든 그건 내 몫이야. 너희가 정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태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머니도 우리 엄마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져 버린 듯 했다. 평생을 쏟아 키운 자식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눈가는 벌겋게 물들었고 손은 꽉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오빠, 지금 그 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서 새벽마다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시장에서 야채 팔고 그런 엄마였어요. 그때 엄마가 우리를 안 지키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태수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 수진아. 그건 엄마가 부모로서 할 일 한 거잖아. 우리가 감정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건 돈이야. 그 재개발 보상금 그거 나누는 게 맞아. 수진이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으며 다시 외쳤다. 그럼 엄마가 지난 15년 동안 병원 다닐 때 약 사러 갈 때 겨울에 히터도 안 켜고 이불 덮고 계셨을 때 그땐 오빠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땐 현실이 아니었어요. 태진이 손을 내저었다.
그래, 수진아. 너 열심히 한 건 안다. 하지만 그걸로 집 다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허리는 아팠지만 똑바로 서고 싶었다. 두 다리로 서서 내 목소리로 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래, 내가 너희를 키운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지. 하지만 부모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서운할 때, 그 모든 걸 견디며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너희는 몰라. 그리고 이제 와서 겨우 돈 때문에 이렇게 눈이 뒤집혀 나를 대하는 걸 보면, 그래, 엄마로서도 더는 미련 없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만해요. 그 말 들을 가치도 없어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나는 딸아이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수진아. 오늘은 엄마가 말해야 해. 평생 참아왔던 말 이제는 하고 싶다. 나는 두 아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태진아, 태수야. 너희들이 아직도 장남, 차남 운운하면서 권리만 따지는데 책임은 어디 있었니? 엄마가 돈만 주는 존재였니? 그게 가족이냐? 그들은 말을 이르른 듯 입을 다물었다. 태진의 눈빛은 흔들렸고 태수는 시선을 피했다. 거실엔 숨조차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건 민수 씨였다. 말없이 듣고 있던 사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께서 싱여원 동안 우리 집에서 계시는 동안 어머니라 부르며 모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분은 한 번이라도 장모님을 찾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전화하신 적 있나요? 그 말에 태진과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집 그 돈 다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거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는 너희가 이미 알잖니.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조용히 떠오르는 기억들로 가득했다. 몇 년 전, 정확히는 겨울이 오기 직전이었던 그 시기. 나는 태진이네 집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다. 혼자 지내기 힘들다며 주변에서 권유했고 그 당시 나는 아직 아들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거실은 넓었고 가구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태진은 처음엔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말과 분위기는 달랐다. 특히 며느리인 정현 씨는 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수저 개수를 하나 줄이고 내가 주방에 들어가면 소리 없이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더 깊은 벽처럼 나를 밀어냈다. 하루는 작은 손주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말했어요. 여긴 우리 집이니까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그 말에 나는 웃는 척하면서 등을 돌려야 했다.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은 저녁에 손님이 온다는 말에 나는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 손님은 회사분들이라 잠깐 방에서 쉬고 계시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명확했다. 당신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국그릇에 담긴 찬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짐인가? 내가 있으면 불편한 존재인가? 하지만 태진은 아무것도 모른 척했다. 엄마 정연이 좀 예민한 거 알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번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았다. 말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도 그의 행동에는 내 자리가 없었다. 그 겨울 나는 감기에 걸려 이틀을 앓았다. 고열이 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도 나는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사야 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나는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쓴 채 혼자 나갔다. 정류장에 앉아 눈을 맞으며 약봉지를 꼭 쥐고 있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여기선 엄마가 아닌 민폐일 뿐이라는 걸 그제야 인정했다. 짐을 싸던 날 태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뭐 그렇게 급하게 나가세요? 수진이네 가시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정현 씨는 끝내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다시는 내가 나서서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자. 기대는 건 결국 실망을 불러오는 일이니까. 그 이후로 나는 수진이네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수진과 민수는 내게 방 하나를 내어주고 천천히 모든 걸 맞춰주었다. 처음엔 미안해서 눈치만 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웃고 식사 후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마음을 회복했다. 그러나 상처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밤이 깊을수록 나는 문득문득 그때 그 말들, 그 눈빛들, 그 차가운 식탁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내 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는 그저 의무나 이익으로만 나를 대하고 있었는지를. 며칠 후 수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오빠들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태진과 태수는 망설이다가도 결국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수진이 일부러 고른 조용한 전통찻집. 종이 창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가득한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곳이었다. 셋은 마주 앉았지만 처음엔 말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씩이 놓여 있었고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아 놓고 있었다. 오빠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솔직히 얘기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태진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고 태수는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야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 기억나요.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싸서 시장 가고 낮에는 학교 앞에서 호떡 팔고 밤에는 우리 숙제 봐주고. 그때 오빠들 엄마 얼굴 자주 봤어요. 태진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건 뭐 어릴 땐 다 그렇게 살았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다르게 사셨어. 자기 삶 하나 없이 오직 우리 셋을 위해 살았어. 한 번도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걸 못 봤어. 새 옷 하나 없었고 병원도 늘 미뤘고 늘 우리 먼저였어. 태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했던 건데 수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맞아 오빠. 엄마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길 원하셨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은 뭐야? 돈 얘기, 재산 얘기, 서운함만 이야기해.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마치 유산 정리하듯 말하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말이 없던 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도 몰랐던 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언제나 강하셨으니까.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수지는 천천히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도 사람이야. 나이 들면 아프고 외롭고 서운해. 근데 그걸 말 못하고 그냥 견디는 거야. 오빠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그 시간들 엄마한텐 잊히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 조용한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외부의 바람소리가 종이문을 간간히 흔들었다. 그 고요한 틈을 다시 수진이 메웠다. 오빠들 나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 돈도 집도. 그냥 엄마가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으로 사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느끼는 외로움은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태진은 차가 식어가는 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그날 집에서 나올 때 좀 부끄러웠어. 태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괜히 언성 높였던 거 미안하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아직도 오빠들 이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셔. 그 마음 이제라도 받아주면 돼. 그 순간 셋 사이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어색하고 미완성이었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조용히 문이 열리기 시작한 느낌. 오래된 오해와 무관심의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는 과정이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오빠들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날 이후 태진은 처음으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엄마랑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한 끼 하자. 삼계탕 좋아하시잖아.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닫았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히 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저녁. 태진은 퇴근길에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호대기 중 길가에서 우산 없이 걷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를 닮은 듯한 뒷모습이었다.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엄마한테 연락해봤어. 정연은 핸드폰을 보며 무심코 대답했다. 아니, 바빴는데 당신도 안 했잖아. 그 말에 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방에 혼자 앉아 책장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냈다. 어린 시절 셋 남매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흑백 사진 한 장. 가운데에는 아직 젊었던 어머니가 그 특유의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 눈빛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졌다. 수진이 말했던 그 장면들, 어머니가 김밥을 싸서 새벽 시장에 나가던 뒷모습, 손등에 굳은 살이 박이고도 괜찮다. 고 말하던 목소리, 홀로 병원 가는 길에도 자식들 걱정을 먼저 하던 마음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같은 시각 태수도 집 안거실에서 아이의 숙제를 도우며 잠시 멈췄다. 딸아이가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안 살아? 그 질문에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질문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는 기억했다. 예전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을 때 아이가 그토록 기뻐하며 무릎에 앉았던 순간. 그때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다. 우리 손녀 착해서 예쁨 많이 받을 거야. 태수는 눈을 감고 그날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며 돌아서던 뒷모습을 떠올렸다. 자식이 많아도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노인의 어깨.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다음날 태진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수진은 놀랐지만 말투에 담긴 조심스러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응, 오빠. 엄마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야기해볼게. 그날 저녁 수진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빠들이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어요. 엄마 생각에 어떠세요? 김순자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들이 스스로 말했단다. 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직접.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다. 후회 기대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작게 타오르는 희망이라는 불씨도 함께 있었다. 주말, 오래된 식당 한쪽에 세 남매가 모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수진이 나서서 분위기를 풀었다. 엄마 이 집 삼계탕 유명하대요. 오빠들이 고른 곳이에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국자를 들어 어머니의 그릇에 삼계탕을 담았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예전처럼 인삼 듬뿍 넣은 거 좋아하시죠? 태수는 조용히 옆에서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관절은 좀 어떠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더 불편하실 텐데. 김순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렇게 모이니 좋구나. 밥맛도 나고. 그 말에 세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김순자는 세 자녀를 집으로 불렀다.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식탁에 세 잔의 차를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수지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결심이 섞여 있음을 느꼈다. 태진과 태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눈치를 살폈다.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건 김순자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고향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태진과 태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들었다. 나는 그 집을 팔 생각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도 이미 확정됐고 절차만 남았다. 태수는 잠시 숨을 죽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은?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돈. 원래는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다. 누구도 묻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어떤 기억으로 살았는지, 어떤 외로움으로 버텼는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아이를 품에 안고 지냈던 그 시간이 고스란히 묻힌 집이었는데 그 집에 대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 태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태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수진이 덕분이다. 내 오빠들을 믿어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더구나. 수진은 놀라 눈을 들었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결정했다. 그 돈의 절반은 수진에게 줄 거다. 15년 동안 엄마를 돌보고 병원도 같이 가고 명절마다 같이 밥 먹고 겨울마다 무릎 다며 챙겨주던 수진에게. 그것은 고마움이자 보답이다. 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 둘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태진과 태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매년 설날과 추석 세 자녀는 함께 모여 식사할 것.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그리고 엄마 생일에는 꼭 전화라도 할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가족이다. 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태수도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그 집을 그렇게 아끼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오빠를 바라봤다. 세 남매 사이에는 한동안 말없는 공감이 흘렀다. 예전 같으면 말싸움으로 끝났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 말 없는 시간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김순자는 오래된 장롱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그때보다 주름은 늘었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속엔 왠지 모를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나도 조금은 놓아도 되겠지.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하늘을 바라봤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만에 되살아난 가족이라는 이름의 소리였을지도 몰랐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었고 매화가 핀 마당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김순자는 정원 한켠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손녀가 준 무릎 담요가 덮여 있고 옆엔 수진이 정성껏 끓여준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잔을 천천히 들며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투명했다. 마치 지난 모든 시련과 오해가 바람에 실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요즘 그녀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매주 수요일이면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금요일엔 마을회관에서 손자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날이 생겼다. 바로 가족 모임의 날. 그녀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설날과 추석 외에도 세 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그녀를 초대했다. 첫 모임 때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이 늘어갔다. 태진은 자신이 직접 만든 도토리묵을 내놓으며 엄마가 좋아하시던 맛, 기억나서 만들어봤어요 라고 했고 태수는 손수 준비한 음악을 틀며 어머니가 좋아하던 트로트를 같이 따라 불렀다. 그때마다 김순자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대신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후회도 연민도 아닌 진짜 안도였다. 어느 날 밤 수진이 그녀 옆에 앉아 말했다. 엄마, 요즘은 좀 편안하세요. 김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단다. 뭔가 오랫동안 꾹 눌러놨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린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엄마는 항상 우리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말에 김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건 돈도 집도 아니더라. 남는 건 마음이야. 누가 함께 해줬는지, 누가 내 손을 놓지 않았는지. 그게 마지막까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며칠 뒤 손자들이 학교에서 준비한 가족 발표회에서 우리 할머니는 나의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거든요. 라고 말한 순간
김순자의 눈갠 맑은 눈물이 맺혔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 한 켠에 이렇게 적었다.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아이들은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이니까.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김순자는 창문을 천천히 열어 두 팔을 벌려 바람을 맞았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따뜻한 봄처럼 기억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평안한 잠에 들었다. 작은 숨결처럼 조용하고 봄꽃처럼 포근한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만났다. 그는 웃고 있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고했어. 당신은 정말 좋은 어머니였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순자 할머니처럼 오랜 세월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수진이처럼 부모님의 손을 끝까지 잡아들인 딸이나 아들이신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빠서 전화를 걸지 못한 부모님, 혹은 마음속으로만 고마웠지만 아직 표현하지 못한 누군가. 가족이라는 건 참 묘한 존재죠. 가깝지만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표현은 서툴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처럼 단 한 번의 용기, 단 한마디의 진심이 오랜 오해를 풀고 다시 가족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어딘가에서 외롭게 계실지도 모를 부모님이 떠오른다면 오늘 밤 조용히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누르셔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속에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딸이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